안녕하세요. 성포고 세계사 선택반 여러분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송나라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수행평가에도 송나라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제 송나라 하는 친구들 오늘 수업 잘 집중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부터는 중단원 2, 동아시아 세계의 발전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이제 송나라부터 해서 몽골 제국인 원나라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나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송나라는 송나라 자체적인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정보강조라고 해서 흔히 거란, 여진과 같은 북박 유목민족들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니까 수행평가 한 친구들은 이 정보강조, 즉 거란과 여진이 세운 나라도 꼭 포함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련된 키워드 한 10개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도사, 조광윤, 문치주의, 왕안선 신법, 사대부, 성리학, 거란, 여진, 이중지배체제, 고유분자까지 이러한 키워드들이 어떻게 이제 수업 시간에 활용이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절도사 조광윤, 5대 19개 혼란을 마무리하고 송나라를 건국하다. 군인이 세운 송나라, 군인의 위험함을 인지하듯 문치주의로 국가를 운영하다. 과연 문치주의가 무슨 뜻일까? 3. 문치주의로 약해진 송, 그 틈에 상장하는 북방유목민, 거란, 여진, 서하. 이 세 가지 문장이 바로 송나라 시대를 압축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당나라가 멸망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황소의 난이라고 해서 당나라가 이제 황소의 난으로 혼란스러워지고 결국에 주전충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멸망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주전충이라는 사람이 당나라를 멸망시키고 후량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화북 지역에 5개의 왕족 그리고 강남 지역이라고 하죠. 남중국 지역의 10개의 지방 정권을 합쳐서 5대 10국이라고 하고 약 50년 정도 유지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황하강 근처를 화북이라고 해서 이 지역에 5개의 왕조가 이제 차례대로 이제 멸망했다, 등장했다, 멸망했다, 등장했다 이러고요. 그리고 이제 장강을 근처로 하는 강남, 남중국 지역의 10개의 지방 정권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흩어져 있는 시기가 바로 5대 10국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 5대에 이렇게 량당, 진한, 주라고 한 후량부터 해서 후주까지 총 5가지의 이제 국가가 있고요. 이 후량을 바로 당나라를 멸망시킨 주전충이 세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송나라가 건국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송나라를 건국한 사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나라를 건국한 사람은 조광윤이라는 사람이에요. 방금 앞에서 봤던 이 5대 10국 시기에 태어난 인물이고요. 자, 이 사람은 절도사 출신입니다. 즉, 군인 출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방금 봤던 그 5대의 가장 마지막 나라였던 후주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후주에 이제 세종이라는 황제가 당시 거란족을 침입하러 갔다가 병사하게 되면서 그의 어린 왕인 공제라는 사람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게 되지만 너무 어려요. 너무 어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통치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의심을 했던 여러 신하들이 당시 이제 권력이 강했던 조광윤에게 이제 왕위를 넘겨라라고 이런 식으로 공작을 피게 되고 결국에는 조광윤이 이제 양위를 받아서 왕위를 물려받아서 송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자, 이 조광윤의 출신이 절도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절도사라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당나라 이제 중기에 현종 때 우리 되게 중요한 반란 하나 배웠어요. 그 반란이 무엇이었어요? 그쵸. 대답해주고 있죠? 안사의 난입니다. 바로 이 안사의 난을 일으켰던 알록산과 사사맹 역시도 절도사 출신인데 그 절도사가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방 변방을 지키던 군사령관, 즉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당나라 그리고 이제 지나가면 송나라에서 이제 그 주변에 여러 북방 유목민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북방 유목민족으로부터 당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절도사라는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북방 유목민족들은 주로 기병, 말을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도사 역시도 이제 북방 유목민족 출신이 되게 많다라고 해요. 북방 유목민족 출신의 이제 그러한 군인들이 이제 절도사 지위를 차지하게 되고요. 군사, 재정, 행정 이렇게 3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지방에 어떻게 보면 대장으로 군림하고 있던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안사의 난을 일으켰던 안록산, 그리고 송나라를 세운 조광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절도사 출신의 조광윤이 이제 송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했는데, 이 사람 출신이 절도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절도사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어요. 군인이 엄청나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절도사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황제가 되자마자 절도사의 권한을 모두 중앙, 즉 황제 에게 이제 모두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도사가 또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절도사의 권한을 회수하고요. 모든 군인은 황제 직속으로 모든 군사권을 황제가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군인들의 힘이 커지게 되면은 당나라 말기부터 5대 십국처럼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올 거라고 걱정을 했던 조광윤은 이제 군인 대신에 문관을 많이 뽑아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나라는 이제 무술이나 무인들보다는 이제 문인, 관리들, 직접 이제 행정을 보는 관리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황제의 권한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이제 재상들,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과 같은 이러한 재상들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황제권을 강화시켜서 황제의 그런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고 한 게 조광윤의 이러한 정책들의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우리가 이제 수나라 때부터 해서 쭉 이제 과거제라는 시험제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수 당시대의 과거제는 그냥 단순하게 시험만 보면 됐었어요. 그래서 시험 잘 보면 합격하는 그러한 방법이었는데, 자, 여기에서 수나라 때는 좀 더 추가된 단계가 있습니다. 전시라는 건데, 이거는 뭐 탈락 을 결정하는 건 아니고 이제 순위를 결정하는 이제 시험이 전시라고 해요. 그래서 황제 앞에서 직접 시험을 보는 한 가지 단계가 더 생긴 것인데, 그렇다 보니까 황제에게 잘 보이는, 황제의 입맛에 맞는 글을 써야지 당연히 1등을 하겠죠. 그래야 높은 관직으로 먼저 승진을 할 수 있으니까. 즉, 그 말은 황제가 직접 관리를 뽑는 과거제를 주관하는 이 전시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관리들도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뽑겠다라는 것을 의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광윤의 여러 가지 정책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황제 독재 체제를 만든다. 즉 황제가 이 나라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조광윤의 여러 정책들의 공통점입니다. 자, 황권을 강화하고 문관을 우대하고, 이렇게 문관을 우대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선비들, 즉 사대부가 형성이 됩니다. 선비라고 보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문관을 우대하고 이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바로 이 문치주의, 즉 문관을 우대하다 보니까 군사력이 약해져요. 황제가 모든 군사력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게 뭐 매번 뭐 전쟁을 할 때마다 황제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군사력이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북방 유목민들의 침입이 끊임이었고, 이 북방 유목민족들의 침입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물자를 제공해 주다 보니 경제가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한편으로는 또 문치주의를 한다면서 이제 공무원을 굉장히 많이 뽑았어요. 공무원을 많이 뽑다 보니까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월급의
양이 증가하고 결국에는 국가의 재정이 파탄에 이르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국가 재정을 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왕안석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송나라의 지방 관리였다라고 해요. 지방에서 이제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이런 것들을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봤던 왕안석은 중앙으로 와서 당시 황제였던 신종에게 신임을 얻게 되고 이제 재정을 확대하기 위한 신법을 강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신법의 내용들 잘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왕안석의 신법의 목표는 바로 나라의 돈을 많이 벌게 하고 강한 나라. 지금 사실 송나라는 문치주의 때문에 나라가 약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강하게 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왕안석의 신법 목표입니다. 어떠한 정책들이 있나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청묘법이라고 해서 백성들이 세금을 내느라고 완전 가난해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들에게 저렴하게 돈을 대출해주는 제도. 자, 나라가 잘 크기 위해선 백성들의 힘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도와주는 청묘법이라는 제도, 그리고 소상인들도 이제 키워주기 위해서 이들에게도 저렴하게 돈을 대출해주는 시역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왕안석의 신법이라는 걸 보면은 결국에 누구를 도와주는 당시 이제 피지배계층이죠. 농민이나 이제 소상인들과 같은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제도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모역법이라고 해서 이제 막 농민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 대신에 돈을 내게 하고 그 돈을 대가로 실업자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자를 고용한다라는 면에서 이제 일거리가 많이 생겨서 이제 노는 사람 없이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즉, 이 청묘법, 시역법, 모역법의 공통점은 무엇이다? 당시 살기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한 정책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위한 정책들을 하다 보면 분명 누군가의 반대도 있겠죠. 한번 누구일지 추측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균수법이라고 해서 우리 한나라 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정부가 이제 가격이 싼 지역에서 그 지역의 물품을 사들여서 이 물건이 희소한 곳, 즉 이 물건이 굉장히 비싸게 판매되는 곳으로 유통을 시켜서 이런 물가의 그런 균형을 맞추고 이 대가로 이제 세금이나 뭐 그 차익을 얻어가지고 국가가 돈을 버는 이러한 균수법이라는 제도를 한나라 때 이후로 또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갑법이라는 것은 이제 당나라 말기에는 군인을 모집하는 모병제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이런 모병제들뿐만 아니라 자율 방범대와 같이 농민들이 직접 자신의 동네의 치안을 이제 지키는 그런 식의 이제 군인 양성 프로그램을 보갑법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보마법은 이제 백성들이 말을 키워서 이 말을 전쟁 때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이 시기에는 북방 유목민족들이 많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이 기병, 즉 말을 타고 오는 병사들이어서 그래서 이 송나라 역시도 말을 길러서 그들에게 대항하려는 그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나라의 돈을 많이 벌게 하는 부자 국가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청묘, 시역, 모역, 균수와 같은 이러한 제도를 실시했고요. 강한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율방범대 형식인 보갑법, 그리고 말을 길러서 전쟁 때 징발하는 제도인 보마법, 이러한 6가지 대표적인 제도를 실시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아무래도 소상공인, 그리고 농민들, 그리고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키워주려는 정책이다 보니까 덕분에 이렇게 농사도 굉장히 잘 되고 이렇게 상공업들도 발달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 차를 마시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
자, 이런 식으로 시장이 굉장히 발달한 당시 송나라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요. 이 왕안성의 시법 덕분에 결국엔 재정이 진짜로 확대되는 그러한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왕안석의 신법은 주로 소상공인, 농민, 그리고 뭐 실업자 이러한 소위 이제 취약계층들을 위한 그러한 정책들을 펼치고 그들의 힘을 길러서 나라의 재정을 확대시키자라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아무래도 반대되는 세력인 부자 그리고 대상인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결국엔 지주, 대상인 그리고 당시 보수적인 사람들의 반발로 인해서 결국에는 왕안석의 신법은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의 목표였던 재정 확대는 어느 정도 이루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꾸준히 유지시키기는 이러한 반대되는 세력이 많았기 때문에 어려웠다라는 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송나라 바로 위에 거란이라는 나라가 새로 건국되는데 이 거란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사람 바로 야율아 보기라는 사람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중국의 한족 그런 느낌은 보기가 어렵죠. 북방 유목민족이고요. 이 야율아 보기가 어떤 사람이냐? 이제 당 말기에 이제 화북 지역에 침입을 했고요. 거란 부족을 통일한 사람이고요. 나라 이름을 거란족에서 이제 요라는 나라, 중국식 나라 이름을 삼게 되고 자기 스스로 중국식 황제를 지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유라 보기에 여러 가지 업적 중에서 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발해 멸망, 우리나라와도 연관되어 있으니까 바로 그 발해를 멸망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이 땅, 이 연운 16주를 획득하게 되는데 이 땅이 매우 중요한 땅이에요. 이 땅 여러분들이 한번 꼭 지금 기억해 줄게요. 바로 다음에 또 나옵니다. 자, 연운 16주라는 땅이 무엇이냐? 아까 맨 처음에 이제 5대 19개 5대를 살펴봤었죠. 이 5대 중에서 이제 진나라가 이전에 당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거란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거란이 도와주게 되고 그 대가로 연운 16주라는 땅을 이제 주게 됩니다. 이 연운 16주는 여기 베이징 보이시죠? 바로 베이징이 있는 그 근처의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바로 만리장성 바로 아래에 있는 이곳을 연운 16주라고 하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후진이 후당을 멸망시킬 때 거란의 도움을 받아서 거란에게 그 대가로 준 땅이다. 자, 이 땅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애들이 계속 싸워요. 그래서 이 땅의 이름, 명칭 잘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거란은 왜 중요하냐? 우리 이전에도 뭐 흉노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선비족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북방 유목민족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까지 그 북방 유목민족들은 만리장성 아래로 와서 그 아래에서 나라를 건국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거란은 그들과 다르게 실제 북방에서 나라를 건국했고 그 영향력이 만리장성 이남까지 미치게 된다라는 점에서 약간 달라요. 그들의 근거지에서 시작해서 세력을 넓혀서 한족의 땅인 만리장성 이남까지 지배했다라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전에 그러한 뭐 남북조 시대나 흉노, 선비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제 체계가 정비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통치를 했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중 지배 체제라고 해서 북방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을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지배했다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거란이 살고 있는 곳이 여기인데 이 거란의 영향력이 이 밑에 한족, 만리장성 이남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됐다라는 말인데 그들의 원래 본거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부족제, 그들의 고유의 정치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요. 이 아래 한족들은 그들의 고유의 통치 방식인 주현제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통치했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중으로 통치하냐?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의 고유의 문화를 잃어버릴까 봐 이 앞에 있었던 북이 한화정책하다가 결국에 멸망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고유의 문화를 잃어버리면 자신들이 위태로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들의 고유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이런 이중지배 체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고유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고유 문자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그냥 멀리서 보면 한자랑 굉장히 비슷한데 이렇게 보면 한자보다 굉장히 어렵게 생긴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거란 문자는 해독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요. 자, 이러한 이제 거란이 점점 이제 성장해 가고 있는데 송나라는 이러한 거란의 성장세를 잘 몰랐나 거란의 이 연운 16주를 뺏기 위해 이제 막 공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송나라는 군사력이 약해요. 문치주의를 실시했고 황제가 모든 군사력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 자체가 군사력이 굉장히 약하다 보니 당연히 거란을 공격해도 거란을 이기기는 힘들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조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송나라가 거란에게 이러한 은, 비단 등을 조공을 바친다. 그 대신 침략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의 신하로 조용히 살겠다. 이러한 평화의 약속의 대가로 이런 식의 많은 돈이 드는 그러한 물자들을 제공했다는 점. 그렇다 보니 송나라의 재정이 점차 어려워지게 되었다라고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거란, 파죽지세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던 거란이 왜 멸망하게 되냐? 거란이 멸망하게 된 그 계기는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조그만한 이 금나라. 이때만 해도 만주 지역에서 오밀조밀 살고 있었던 발해의 피지배 민족이었던 말갈족이 세운 이 금나라에 의해서 결국에 요나라가 멸망하게 된다라고 해요. 자, 금나라가 이제 점점 세력을 키우자 송나라는 거란을 멸망시키기 위해 금과 손을 잡고요. 이 송금 연합이 거란을 공격하여 결국에 거란이 멸망하게 된다. 자, 이제 그렇다면 거란이 멸망한 그 자리에 누가 등장하냐? 바로 금나라, 여진족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진족이 이제 등장하기에 앞서 이제 아까 계속 봤던 지도인데 이렇게 요나라가 성장하고 있는 이때 바로 이 서쪽에 또 다른 나라가 하나 등장을 해요. 서하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티베트 계열의 탕구투족이 이제 세운 나라입니다. 이런 무덤, 거의 이거를 동방의 피라미드라고 해요.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서하를 건국한 이원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서하를 건국하게 되고 이 서하 역시도 송나라에게 막대한 이러한 물자를 제공받습니다. 왜? 그 대가로 침략하지 않겠다. 너의 신하로 가만히 있겠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대가로 이렇게 많은 물자를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점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만 봐도 송나라는 거란에게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자를 제공하고 그리고 서쪽에서 등장한 티베트 계열의 서하라는 나라에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 물자를 바치고 있다라는 점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하나 더 이제 바로 금나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진, 아마 우리 여진이라는 건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한국사에서도 여진이라는 이제 여진족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여진족은 우리 발해의 피지배 민족이었던 말갈족이 점차 커서 여진족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 여진족에서 이 아구다, 뭐 아골타라고도 하고 아구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러 여진 부족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금을 건국하고 이 역시 중국의 황제를 칭하게 되고요.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송과 조약을 맺고 거란을 멸망시키는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이제 고려의 사대를 요구해요. 이때 당시에 고려의 정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자겸이라는 사람이고, 이 이자겸이 이제 금나라의 사대를 하는 것, 아마 여러분들 한국사 고려시대 편에서 살펴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방금 이제 송나라와 연합해서 거란을 멸망시켰다라고 했죠. 그런데 북송은 그 대가로 금나라에게 여러 물자를 제공해주고 이제 뭐 여러 물자를 제공해주겠다라고 이래놓고 결국에는 송나라가 배신을 때려요. 어떻게 배신을 때리냐? 바로 연운 16주를 빼앗겠다고 공격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연합을 했다라고 송나라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여진 입장에선 당연히 열받죠. 그래서 이 금나라는 송나라를 침략하게 되고요. 어떻게 되냐? 송나라를 침략한 결과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당시 황제들을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송나라의 수도 카이펑을 함락시켜서 송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나라 입장에선 열받겠죠. 분명히 연합, 우리는 이제 동맹이에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송나라가 이제 뒤통수를 팍 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군사력을 가지고 이 송나라를 공격해서 결국에 당시 황제들, 휘종과 흠종 포함한 왕실의 3천여 명을 포로로 데려가 송나라 지역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송나라가 멸망하게 되자 당시 이제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 남쪽으로 이동했을 때 계속해서 금과 싸우자라고 했던 악비라는 사람과 금과의 화해를 주장한 진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실제로 악비 장군 묘에 가면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해요. 굉장히 당당한 모습의 악비와 그리고 그 장군 묘 앞에 이렇게 철장에 들어가 있는 진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후금, 병자호란 이때 여러분들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보면은 이제 두 파로 갈리잖아요. 후금과 계속 싸우자. 아니다. 후금에게 우리 화해를 청하자. 이런 식으로 주화파와 주전파가 나뉘었던 것처럼 이 송나라에서도 역시 금나라와 싸우자는 사람과 금나라와 화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역사적으로는 아무래도 금과 싸우자라고 하는 악비가 좀 더 중국에서 칭송을 받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과연 당시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선택이 옳은지 그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군사력이 강한 금나라와 계속 싸운들 이길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아니면 굉장히 굴욕적으로 화해를 맺는 것이 그게 과연 좋은 행보일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북쪽 지역의 송나라가 멸망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밑으로 도망을 가서 남송을 건국해요. 그래도 아예 송나라가 멸망한 건 아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때 남송의 수도가 이제 항저우라는 곳입니다. 자, 송나라는 이제 남쪽으로 밀려갔고 이 화북 지역을 이제 지배하는 다스리는 나라는 금나라가 되겠고요. 금나라도 거란과 굉장히 비슷해요. 거란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고유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을 다르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목민족 자신들을 이렇게 맹한 모극제라고 해서 이러한 고유의 체제로 지배하고 있다라는 점을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거란과 마찬가지로 여진 역시도 고유의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거란 문자에 비하면 한자와 더 유사한 것 같고요. 고유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했다. 하지만 이 금나라 엄청나게 영토 보면 크잖아요. 이러한 금나라도 결국에 멸망하게 되는데 과연 금나라 어쩌다가 멸망하게 되었을까? 어마어마한 존재가 등장해요. 과연 그 존재 여러분들이 짐작하실까요? 아마
가장 유명한 중국인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바로 이 사람. 유라시아 전반을 영토 확장한 바로 칭기스칸에 의해서 방금 봤던 이 나라들이 다 멸망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칭기스칸의 몽골이 어떻게 유라시아 전반을 지배할 수 있었고 영토 확장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말로만 들었는데 과연 얼마나 영토를 확장했는지 한번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우리 송나라와 그리고 거란, 여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송나라의 핵심은 송나라를 세운 사람이 군인 출신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군인의 위험성을 알고 군인의 모든 권한들을 황제가 회수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군사력이 매우 약해지게 되고 문관들만 우대하다 보니까 문치주의의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군사력이 약해지다 보니 그 근방에 있었던 북방 유목민족, 거란, 서하, 여진 등의 나라들에 의해 침략을 당하게 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막대한 물자를 제공해 주었다. 그러면서 점차 경제가 어려워졌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이러한 약해진 송나라의 틈을 타서 성장한 거란의 요나라, 그리고 여진의 금나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각각은 자신들의 고유의 문화를 보존하면서 한족의 그런 지역도 지배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란, 요와 여진, 금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공통점들을 비교해 보면서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과연 그 나라들은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가 것까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몽골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 몽골이 세운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원나라이니까 수행평가 중에서 원나라 하는 분들 다음 시간에 수업 주의 깊게 꼭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